남북의 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남북의 썰 이번 주는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정세편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또 한미 외교장관들이 서울에서 만났고 이번 주에는 국방장관들이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고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좀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좀 뭔가 정중동의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북한의 최근 움직임까지 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최 박사님 먼저 우리 한미 외교장관들이 지난 10일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였다 싶은 게 사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가자지구 침공으로 굉장히 지금 정신없어 보이는데 그 바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서울까지 왔거든요. 뭐 이번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방문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문 자체가 유럽에서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두 개의 전쟁이 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주안점이 인도 태평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북한이라든가 혹은 이쪽 그 대만 문제라든가 이쪽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를 하나 표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건 예전에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북한 문제가 연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이 북중러 밀착으로 확대되는 것은 싫다. 그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미도 하나 있거니와 또 하나는 북러 밀착이 심해진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뭐 북한의 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견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사실상 막기는 어려우니까 한국 너도 뭘 좀 해야지 이런 느낌도 살짝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하여간 뭐 블링컨 장관이 그 바쁜 가운데 온 게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던가 북한한테 우리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너희들이야 이런 신호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어제였죠. 13일 월요일엔 서울에서 이 국방부 장관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한미 사이에는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이게 장관급 채널인데 이게 열려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만났습니다. 자, 그 결과를 담은 또 공동 성명도 나왔는데 약간 낯선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TDS. 이 맞춤형 억제 전략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10년 만에 개정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님, TDS가 뭔가요? 말 그대로 맞춤형 억제 전략인데요. 영어로 하면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정도 될 텐데 예. 북한의 위협에 맞추어서 억제 전략을 개발했고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북한 3차 핵실험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북한이 3번이나 핵실험을 더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핵 전략을 훨씬 공세적으로 바꾼 데다가 그렇죠. 전술 핵무기도 개발하고 남한을 대상으로 한 핵 사용 훈련도 실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추어서 한미의 억제 전략도 바뀌었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TDS라는 걸 이제 개정한 게 역시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거 위협을 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SCM에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김정은 정권은 없어질 거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거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SCM의 공동 성명과는 별도로 한미동맹 70주년, 올해가 70주년이죠. 이거를 이제 기념하는 국방 비전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SCM의 성과, 뭐 TDS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안보는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국방장관들끼리의 만남이었었고 SCM 자체의 성격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공격해올 때는 강력하게 반격하겠다라는 내용을 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방 TDS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위협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우리 한미의 대응 능력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뭐 사인을 보내준 거니까 억제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북한 핵을 협상으로 해결한다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든가라는 SCM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고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 방어와 억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라고 봐야 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국방장관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 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SCM에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이 효력 정지 문제를 지금 한미 국방장관들이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이 한미가 남북 군사 합의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효력 정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폐지로 결국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실제로 발사하면 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거는 효력 정지다. 뭐 이런 지금 고위 당국자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북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효력 정지를 해라 말아라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SCM에서도 우리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러이러한 그 군사합의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합의문에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입장만 넣은 거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담아버리면 한미 간에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에서의 전쟁, 중동에서의 전쟁이 있는데 군사 합의가 무효화됨으로써 한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게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뭐 굳이 먼저 나서서 뭐 효력 정지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조금 미국도 같이 그냥 동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남북 간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전임 그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이 전임 사령관들 발언을 보면 이게 그 한국에게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또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CM에 앞서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미 SCM이 13일에 있었는데 전날 12일에 한미 국방장관에다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이 방위상이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올해 안에 앞으로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세 나라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미일이 뭐 동해 공해상 등에서 이제 연합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거기에다가 다음 달이네요. 12월 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관련한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하겠다. 뭐 이런 또 합의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SCM에서도 미국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미가 공유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SCM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한미를 넘어서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세 나라가 군사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이게 사실은 지난 5월에 그 워싱턴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그 이후에 이제 지적되어 온 게 한미일이 이게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군사훈련과 관련돼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한미일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정보 공유라든지 대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일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라는 거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MD망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일 간에 남아 있는 쟁점들인데 동맹을 맺는 국가가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일 간에는 여전히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그렇죠.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느냐, 혹은 반대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일본을 돕기 끌려 위해 들어가야 참전을 되니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뭐 한미일, 한일도 포함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이거는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엄밀하게 보면은 그것까지 당장 막 한 걸음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러가 밀착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중국까지도 뭐 북중러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갈 그런 전망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한미일의 협력은 굉장히 분명한데 북중러의 협력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입장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고 더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렇죠. 예. 북중러 협력 이렇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블링컨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북러 밀착에 중국까지 가는 거는 좀 싫다. 견제한다. 그걸 좀 견제하고 싶어 하고 그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뭐 이게 좀 이름이 긴데 이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만날지 안 만날지 중국이 살짝 튕기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좀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더 애를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열리면 의제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 어젠가 그 주미 중국 대사가 한 이야기도 있긴 한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큰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중국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 호흡 고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서 중국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좀 먼 이슈처럼 보이지만 중국산 펜타닐이 계속 미국으로 수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군사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서는 의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개략적인 의제는 정리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조금 귀 기울여 들었는데 박사님 입에서도 지금 북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로서는 물론 중동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타이완, 대만 다 중요한데 사실 우리한테는 북한만큼 또 중요한 의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앞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 북러 간의 밀착도 있고 무기 거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 미중 정상이 뭐 어떻게 북한 문제는 안 다룰까요? 어떨까요? 아마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자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그게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지금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구조적으로는 미중 정상이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갑자기 해빙기가 그렇죠. 되거나 이렇게 네.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그들이 가장 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이쪽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핵에 대한 뭐 외교적인 해결을 바란다 정도 이상의 입장을 중국이 내놓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현 우리 정부가 또 중시하는 게 북한 인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 초였죠. 10월 초에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가 끝나고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중국 당국이 중국에 있던 탈북민 한 500명에서 600명 그 숫자가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강제로 북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 항저우 아시아 경기 개막식 때 한승수 총리가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탈북민 얘기까지 했는데 대회가 딱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북송을 해서 조금 어이가 없다,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라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권도 뭐 인권 문제에는 나름 한 목소리를 하는 정권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에게 뭐 이번 강제 북송을 비롯한 탈북민 이런 이야기, 북한 인권 이 이야기까지 혹시 꺼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인권 문제라는 게 그 인류 보편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국제 정치에서 인권 문제는 대단히 또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미국이 중국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꺼낸다라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그렇죠. 미국이 꺼내는 셈인 네, 건데 네. 그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할 때 훨씬 강하게 꺼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처럼 단기간에 뭔가 협력적인 분위기를 도출하고 싶다라는 분위기에서는 꺼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의제에 올라가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아태 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물론 아직 뭐 발표가 나거나 뭐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시진핑 주석이 또 만나지 않겠냐.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중 정상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중 정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나야 되겠죠.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가 마는가는 굉장히 좀 먼 그렇죠. 이슈이긴 하지만 네. 다자트를 통해서라도 한중 간에 나눠야 될 이야기들, 해결해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보복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한한령도 겪어봤고 경제 보복도 겪어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뭐 눈에 띄는 그런 보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거 봐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하니까 중국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행이다 싶긴 한데 중국이 우리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 중국이 또 뭔가 또 요구 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떨까요? 사실 중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기를 바랄 겁니다. 너무 한국이 미국적으로 너무 기우지 말고 미국적으로 기우지 말고 중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게 많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이제 전에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라던가 뭐 중국 외교관들 입에서 뭐 불에 타 죽을 거라는 등 정말 이런 과격한 말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애둘러서라도 미국에게 너무 기울지 마라. 그렇죠. 중국이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빌자면 뭐 오래된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또 중국에게 뭔가 좀 요구할 거라던가 뭐 어떤 내용 대통령이 뭐 어떤 점을 좀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로서는 이제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내 북한 탈북자들 송환 문제, 우리는 한번 제기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수백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에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송환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까지 정상회의라는 거, 정상회담을 보면 의제가 충분히 양측의 동의가 돼서 의제가 확정이 돼야 이제 그게 정상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과연 중국이 거기에 동의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양 두 나라가 합의하지 못한 의제를 거기서 꺼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사실 합의하지 않은 의제를 던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표방해 온 것이 있고 표방해 온 것이 있었는데 한중 관계에서 그것을 꺼내지도 못했다 의제로라고 하는 건 또 우리한테 스스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적당한 정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든지 의제화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입에서 그 북한 인권, 뭐 탈북민,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요, 최근 북한의 상황, 움직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최근 북한이 굉장히 좀 조용히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있겠죠. 국제사회가 지금 중동 문제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해서 특히 최근에는 중동 문제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중 정상회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잠잠한 듯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9월 13일이었죠.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이 우주 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평양에 돌아온 뒤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모습이 지금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 북러 정상회담 당일에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군사적 도발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인데 지난해부터 올해 한 상반기까지 계속 쐈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게 굉장히 조용한 기간이 길어지면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중동이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걸로 보면 10월에 정찰위성을 쏘겠다라고 그렇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었는데 지금 10월에 정찰위성을 못 쐈거든요. 넘어갔죠. 예. 아마 그것과 관련된 준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 추수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내년도를 아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양에 들어와 있었던 각국 대사관들, 평양 오피스 다시 개소하는 것들, 예. 그리고 북중 국경 개방하는 것, 북러 국경 개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오히려 조금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정찰 위성이 한편으로는 집중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대외 관계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제 북중 국경이 열리면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그 관광 문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북중 간의 어떤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서 뭔가 경제적인 활로를 뚫어보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우리 박사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KBS 남북의 창에서도 북한의 관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준비하는가 이런 거를 특히 얼마 전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한이 묘향산, 오가산, 뭐 금강산을 말할 것도 없고 뭐 구월산 하여간 북한의 명산들을 굉장히 정성껏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막 TV에 공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 매체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뭔가 관광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요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혹시 우리 최 박사님 현재 북한의 제외 공간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한 거를 찾아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대사관이 한 47곳, 총영사관이 3곳, 대표부가 3곳 이렇게 해서 53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 대사관을 폐쇄했고 홍콩에서는 총영사관을 또 폐쇄했고 네팔의 대사관을 또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지난달 말부터 지금 5곳을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쉰 곳도 안 되는 그 제외 공간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고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67개 대외 공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이 제외 공간을 줄이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북한 외무성은 뭐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다 이렇게 또 밝히긴 했는데 사실 제외 공간 하면 더 늘리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 있는 거를 뭐 잘 유지 못하고 줄이는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제외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의 부족인 것 같아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해외 공간이라는 것이 돈을 정부에서 가져다가 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쪽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외화를 가져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과를 못 내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쪽 위주로 지금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발표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 예. 북한의 지금 외교를 보면 북중 관계, 북러 관계 또는 강대국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성과를 그쪽에서 내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용만 들어가면서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3세계 공간 위주로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사부 같은 거는 북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어야 영사 업무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가 업무들을 별로 좀 없으니까. 줄여가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간다나 앙골라 이제 아프리카 북한으로서는 나름 거점 국가인데 사실은 보면 탈북민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이런 제외 공간, 특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제외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외교관들을 약간 또 단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아까 북한 그 내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올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한반도 정세 조금 우리 박사님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는 특별한 변화의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이제 내년 넘어가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총선이 있고 그렇죠. 미국 대선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의 계절이 2024년 오는 것이고요. 정치의 계절이 온다는 것은 국내 정치 변수가 대외 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일 큰 거는 사실 미국 대선이고요. 그렇죠. 예.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에도 굉장히 그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요. 그건 이제 내후년 일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계기들마다 그 리더십 교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써야 될 시기이고 실제로 그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거 하나만 좀 여쭤보면 뭐 정찰 예상 10월은 넘겼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10월이라고 예고를 해놓고 지금 10월이 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쏘려고 할 거고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번이나 실패하고 세 번째이기 쏜다.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조건 하에서 쏘려고 할 겁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들 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이제 미국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질문이기도 한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2월에 트럼프와 김정은은 아닐 겁니다. 이미 한 번 겪었고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도 그때와는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브로맨스니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도미넌트해 갖고 상황을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의 썰 이번 주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한 정세편이었는데요. 저희가 남북의 썰이 지금 당분간 좀 휴지기를 갖지 않을까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 남북의 썰을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남북의 썰 이어지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찾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